땅으로 내가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건 정말 응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심장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상동맥이 100% 막혀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괴사가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점점 괴사되는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될 거고요. 보통 심장내과 의사들은 6시간 내에는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 혹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은 이제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너무나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네요. 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그때는 보통 어떤 시술들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최근에 심장내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좋아지고 이제 치료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본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게 치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아진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 예전에는 이것을 보통 약물 치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이제 썼는데 근데 혈전 용해제를 썼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출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살짝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위장출혈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라든가 심지어는 위암 같은 병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혈전 용해제를 쓰면 심장 혈관에 있는 혈전은 잘 녹는데 엉뚱하게 출혈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막힌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를 철망으로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그걸 소위 스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통이 있어서 응급실에 제때 오시게 되면 이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시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혈관을 재개통해서 예전보다는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런 시술을 하면 계속 평생 갈 수가 있나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시술을 빨리 해도 병원에 오시는 과정까지 심장이 손상을 입겠죠. 그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재생이 되지 않는 장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 간 같은 것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을 받다 하더라도 재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심장 혹은 뇌 같은 이러한 장기들은 중요한 장기일수록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리 빨리 오셔도 일부 심장에 손상 받은 것은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까 궁금하셨던 거는 그럼 그런 식으로 혈관을 재개통하는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게 이제 보통 좁아진 혈관을 그냥 풍선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철망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철망이 얼마나 막히지 않게 잘 유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굉장히 묽게 만드는 치료를 해서 그 스텐트 안에 혈전 같은 게 새로 생기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철망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새살이 자꾸 자라나거든요. 그 새살이 자라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특수한 약물을 코팅하는 스텐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의사를 할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이 스텐트 놓고 나서 한 몇 달 안 가서 막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스텐트들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한 10년 넘게도 별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심근경색이 오면은 어떤 증상들이 오나요? 저도 의사지만 한 번도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 하나가 심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평생 처음 생기면 절대 모르지 않고 응급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근경색 때문에 오는 흉통은 한 번 겪으면 그게 비록 처음이라도 모를 수가 없는 흉통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 중에 아주 특이한 거가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심근경색 중에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흉통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표현을 쓰셨던 분이 저는 기억에 남느냐면 땅으로 내가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생 처음 겪어본
흉통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음. 지금 뭐 내가 가슴이 조금 아프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만일에 극심한 흉통이 음. 특히 공포감을 유발하는 흉통이 발생을 했다. 음. 그러면 반드시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한번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흉통 이전에 네. 전조 증상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 보내는 사인들 같은 것들. 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평생 처음 증상이 죽음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보통 심장마비들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음. 이제 의사들은 이것을 돌연사 혹은 돌연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음. 돌연심장마비의 정의 자체가 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연사가 있기 전에 뭔가 전구 증상이 있을 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명확하게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성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상지질혈증, 흡연이라든가 좋지 않은 음주 습관,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겠죠. 최근엔 심지어는 미세먼지하고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만성 대사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아까 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이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더 심한 거잖아요. 막혀버린 네, 거니까. 그것도 중대한 근데 질환이죠. 만약에 내가 협심증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리를 또 잘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터져서 막히게 되고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구조적인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국에는 심부전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사실 심부전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아, 심근경색이 앓고 나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은 형태의 심부전증이 굉장히 많고 그럼 이제 평생 동안 심장 수축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셔야 되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략 이게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심장 기능이 나쁘면 음. 숨이 차는 증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어. 특히 이제 운동 시에 심장 기능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운동 시에 숨이 차고 이제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심장이 자꾸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심장이 자꾸 이렇게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붓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아,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사들이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부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 쪽이 주로 붓게 되는 말초 부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종은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보통 동시에 다 오게 되기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과 부종에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심부전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형태는 잘 때 누워 있는 자세에서 숨이 찬 증상인데요. 의사들이 이것을 기좌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밖에 숨을 못 쉰다는 거죠. 이게 왜 발생하느냐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피가 재분배되거든요. 근데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어느 정도 재분배되는 게 정상적인 생리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워서 자게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 약간의 혈액량의 증가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잘 때 숨이 차서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피곤해서 다시 눕지만 또 숨이 차니까 깨고 하는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기좌호흡이 있는 심부전증은 굉장히 중한 형태의 심부전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종이요. 사실 붓는 사람들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얼굴이나 뭐 눈두덩이 네. 이런 쪽으로 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손발이 뻣뻣하면서 붓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보다는 주로 하체 쪽으로 부으면서 뭐 아침과 저녁에 뭐 다리 사이즈가 네. 달라지고 네. 또 발목도 많이 붓고. 네. 근데 심장이 약해지면 점점 다리 쪽으로 좀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은 정맥순환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하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왼쪽 심장은 동맥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초에 주로 부종이 생기고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폐에 부종이 생깁니다. 근데 심부전증이라는 게 한쪽 심장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숨이 차고 말초 부종이 있다. 그러면 신부전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다리가 붓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좀 유달리 좀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하수도,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이 좀 약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순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사실 심장 때문에 붓는 거면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말초 부종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초 정맥 기능이 약해져서 정맥 기능 부전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고 뭐 정상적인 사람도 뭐 좀 짜게 먹었다거나 그러면은 다리가 붓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는 신부전증이기 때문에 부종이 있을 때 감별 진단으로서 심장에 대해서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는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요.